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비상장 솔루션 팀에서 의료기기 담당하고 있는 정동희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안에서도 세 가지 정도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료미용기기, 덴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의료기기 이렇게 세 가지 산업 분야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리스크라고 여겨지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미용 섹터는 국내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가장 좀 뜨거웠던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좀 관심이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이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최근에 좀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별 온도차의 경우에는 사실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매출 포트폴리오의 위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업체 왼쪽에 보시면 국내 업체들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20,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소모품 기반의 비즈니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국내, 동남아, 남미 이 정도의 이제 이머징 국가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의 실적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소모품 모델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포 또한 이 선진국 중심,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매크로 변수라고 하는 이 경기 이슈에 굉장히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업체들도 사실은 가장 가까웠던 동남아나 남미 업체 말고도 선진국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가장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알고 있는데 유럽에 대해서는 이 국가 자체도 워낙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내년도에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는 회사 중에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리쥬란이라고 하는 TN 주사제형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리쥬란을 내년에 유럽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서 리쥬란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기존의 HA 필러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고 있는 이 환자들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이 리쥬란 시술에 한번 도전해 본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주요 유럽 5개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렇게 5개 국가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매출이 대략 한 250억 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고 추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규모를 지금 다른 회사의 유럽 매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휴젤이라는 톡신 필러 제조 기업의 유럽 매출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필러군의 매출을 좀 확인해 보면은 지금 거의 분기당 100억 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럼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300에서 4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국내에 이미 제품이 유럽에서 한 3, 4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출하는 제품들도 특히나 이제 이런 신제품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매출은 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시장 진출을 앞두기 전부터도 사실 국내 업체들의 실적 그리고 이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체급이 지난 3, 4년간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이제 20년도 1분기에 도합 매출이 한 1,500억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3천억, 4천억까지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니까요.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세를 모든 업체들이 다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 또한 2배 이상, 사실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 업종 내에서 한동안 좀 이슈가 되었던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로 상폐가 되는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성장세를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의 실적 성장 외에도 M&A 이슈가 계속 잔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M&A 이슈가 해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업주가 여전히 최대 주주로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5개 회사들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M&A 모멘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덴탈 산업군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실 임플란트 업체가 가장 좀 유의미하게 주식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임플란트 업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작년에 VBP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술가와 재료가를 모두 낮춰주는 정책이었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임플란트 업체들이 일부 가격 하락의 손실이 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물량이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좀 실적에 유의미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 또는 중국 매출의 추이가 나와 있는데, 작년 2분기에 이제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국내 업체들 중에 덴티움 같은 업체들이 매출 성장세가 전분기 대비해서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올해 들어와서 이제 VBP란 정책이 시행되고 난 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직후에 높은 수준으로 쌓였던 재고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축적이 되면서 현재는 좀 수출 물량이 좀 다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절대적인 어떤 중국에서의 임플란트 수익 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의 경쟁 또한 좀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이 원래 압도적으로 이 수입 물량 안에 차지하는 금액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스위스 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있는 이 스위스에서 비중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모든 임플란트 업체들이 공히 수혜를 보긴 했지만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점유율 변동이 발생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이 VBP 3년 차에 접어들고 두 번째 이제 입찰 규칙에 대해서 내용이 공유가 될 예정인데요.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이 새로운 가격대 또는 물량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시장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공유가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사실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첫 번째 VBP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미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중국 현지 임플란트 업체들과의 가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까지 내려왔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 사실은 중국 업체들을 밀어주기 위한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중국을 제외한 해외 업체들의 절대적인 손해가 예상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첫 번째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나서 가격적으로 외국 업체와 로컬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차이가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제품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오히려 좀 현지 업체들의 마진에도 훼손 가능성을 높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료 가격보다는 시술가의 하락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들이 대부분 공략을 하던 일선 도시들, 베이징, 선전, 상하이 같은 이런 고소득층이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2, 3선 도시로도 점차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되면서 이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이 물량을 선제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 덴탈 업종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료미용기기, 덴탈, 그리고 다음에 있을 혁신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회사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내시경 시술을 할 때 용종 제거 같은 시술을 하고 나면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을 방지해주는 또는 출혈을 지혈해주는 이 지혈용 파우더 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메르트로닉이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유통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유럽하고 미국향 선적이 최근 1년간 굉장히 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사실 지혈제용 파우더라는 제품이 기존에 있던 클립을 써서 하는 시술을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파우더 제품들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기 전부터도 수분만 있더라도 바로 겔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우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났을 때만 응고가 되는 현상 때문에 사실은 예방적 목적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얼마 전에 예방 목적으로의 적응증 확대도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임상 현황들은 이렇게 파우더로 지혈하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내시경 시술로 인한 지혈의 기본적인 표준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을 이용한 물리적인 지혈 방식들이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판후 임상,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미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데이터를 통한 임상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던 표주치료 방법에 새롭게 이 파우더를 이용한 지혈 방법도 등재되는 것이 이 렉스 파우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이제 내년도 중반쯤에는 공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2026년도에 각 주요 소화기 학회,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이 소화기 학회 가이드라인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파우더가 반영이 된다면은 사실은 훨씬 더 사용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루닛인데요. 이미 많이 들여보셨을 기업입니다. 진단 AI 기업이고 크게는 두 가지 사업부, 한 가지는 폐나 또는 유방암 CT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주는 이미지 솔루션과 두 번째는 생검 조직을 슬라이드한 이미지를 분석해주는 스코프라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사업부를 크게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실적은 이 첫 번째 제품,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불리는 폐 유방 이미지 분석 솔루션에서 지금도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인수했던 이 뉴질랜드 기업 볼파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신규로 올해부터 매출이 또 붙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더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던 이 제약사와의 협업 사례 때문인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제 타그리소를 처방받게 되는 EGFR 변이 환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의 이미지만으로도 이 EGFR 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쯤 됐을 때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좀 본계약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미 시판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항암제들과의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고마진 제품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인사이트와 볼파라의 미국에서 나오는 솔루션 매출에서 기인이 할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이 제약사와의 협업 사례를 통한 신약 가치에 기반한 현금 흐름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업종 내에 특히 이제 국내외 이슈와 관련돼서 좀 리스크로 지적되는 것들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이 국내 정세 좀 변화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아직 2024년 11월, 12월 데이터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월등히 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 들어와서 쓰는 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을 받게 되면 10% 정도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연간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이 미용 성형 시술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출을 하고 간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이 되는 카테고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확인해 보면은 이 지출 전체 금액 규모나 전체 건수는 늘어났는데 건당 가격 자체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과거에 한 200만 원대 시술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만 원 이하의 시술들로 많이 이 시술의 카테고리가 좀 이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뭐 성형 수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가 큰 수술들, 쌍꺼풀 수술, 뭐 지방 용해술과 같은 이런 대형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톡신, 필러, 스킨 부스터 또는 장비를 이용한 시술들, 상대적으로 중저가에 해당되는 시술들을 많이 수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고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부 좀 감소가 있었을 때 타격을 그대로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매출 비중에 그대로 미래에서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특정 제품군을 한국 내에서 내수 매출로 잡힌다고 보더라도 이거를 소비하는 주체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이 파는 리쥬란 같은 제품은 사실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진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제품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수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비중만큼 그 외국인 감소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출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만약에 휴재가치 한 70% 정도가 수출이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일어났던 이 가파른 환율 상승 효과도 전사 실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수에서의 일부 외국인 고객의 감소 효과와 수출에서의 환율 상승 효과가 결국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는 미국의 트럼프 위기 들어서면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 이슈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의료기기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미용 장비나 또는 덴탈류 장비가 아니고 병원에서 많이 쓰는 시린지나 바늘, 뭐 호흡기,
영상 장비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코로나 시기 때 중국에서 대거 수입이 되면서 미국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 업체들한테 크게 타격은 없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편 관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편 관세라는 것이 전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결국 이게 실제로 한 가구당 구매력에 대해서 연간으로 한 360달러에서 620달러 정도 손실을 가져온다고 봤을 때 그럼 이게 과연 실제로 미용 성형 시술이나 또는 뭐 치과 시술 같은 것에 대한 감소를 유발할 것이냐 하면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시장 성장세는 분명히 저해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선택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중저가 시술, 합리적인 가격대로 사람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국 업체들한테는 좀 반산수혜가 될 수 있는 기회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사실 이 의료기기 안에 덴탈, 의료미용 그리고 혁신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미용 섹터를 가장 여전히 선호하는 바이고요. 이 안에서도 내년도 매출 성장 2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도 30% 이상이 예상이 되는 휴자일과 파마리서치 이 두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가 아닌 주사제형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가의 장비들을 병원에 도입하기 꺼려하는 좀 이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의사들 수요도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 내년도의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의 성장세까지 같이 지켜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의료기기 산업전망 및 추천드리는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업체들이 내년도에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독특한 특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한 회사들에 관심을 권고드리는 바이고요. 휴제일과 파마리서치 이 두 종목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